네, 이번 코너는 매주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관련 최신 이슈를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주춤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에 성공해 최근 5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세 배경과 앞으로 전망, 가상자산 핀테크 회사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막 상장됐을 때는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올랐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기존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던 이 투자자들의 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풀이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단순히 뭐 미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넓어지는 현상이 있었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여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유입세가 커짐으로써 비트코인 가격 상승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지금 비트코인 이 현물을 주도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자산운용사는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이제 11개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해서 모두 하루에 승인이 되어서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자산 규모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있었고, 네네. 이제 OTC, 즉 장외 시장에서 거래하던 그런 상품이 이미 있었고요. 네. 그게 ETF로 전환되어서 이제 시작부터 굉장히 큰 자산 운용 규모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요. 네. 아직 그 그레이스케일의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그레이스케일의 자산 운용 규모를 따라잡고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죠? 첫 번째로는 네. 블랙록이고요. 두 번째는 피델리티입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이제 그 현재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개 운용사 중에서는 가장 큰 자산 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네. 피델리티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사들이는 건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상품 때문에 담보 목적으로 이렇게 현물을 사들이는 겁니까? 그렇죠. ETF는 비트코인 가격을 1대1로 추종을 해야 되므로 네. ETF 증권이 설정이 되면 그 증권 새로 설정된 증권에 이제 증거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을 반드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ETF 운용사들은 이 비트코인 현물을 이제 기존에 미리 계약을 해놨던 이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바로바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 공급자들은 장외 시장에서 이미 그 대량의 비트코인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풀을 이미 갖춰놓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바로 현물 ETF의 새로운 금액이 들어와 설정이 되면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거의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그레이스케일에서 만든 그 비트코인 트러스트에서 그러니까 GBTC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네, 매도세가 완화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GBTC가 현재 그레이스케일이 설정한 ETF의 티커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GBTC라는 티커로 이 장외 시장에서 쓰였던 그런 말씀하신 신탁 상품이 있었습니다. 네. 이 신탁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별적인 투자자만 접근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면 6개월 동안은 팔지 못했어요. 그런 굉장히 이제 비유동적인 자산이었는데 현재 이제 거기에 29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묶여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ETF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동안 수년 동안 이 비유동적인 자산에 자금이 묶여 있었던 투자자들이 네. ETF는 이제 완전히 시장에서 유동화되어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니까 털고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GBTC에서 있던 그 물량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ETF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수익 실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이 GBTC 예전 신탁 상품에 투자했던 대표적인 투자자였는데요. 네네. 이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는 한 평균 단가가 24불 정도의 GBTC 신탁 상품을 구매를 했었고, 네네. ETF로 전환된 이후에 그레이스케일 상품이 35불 정도에 거래될 때 털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고 이제 털고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크인베스트처럼 한 10%에서 20% 사이에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기관들, 그 다음에 큰 손들은
그 ETF로 전환되고 나서 바로 털고 나왔던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화돼서 다시 턴어라운드를 지금 하고 GBTC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네네. 이건 무슨 현상이냐면 이 GBTC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증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이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네. 매도를 하면 미국도 이제 누진세가 있어가지고 이 자산 규모에 따라서 20% 또는 15%까지 이렇게 자본이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이 세금을 내기 싫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또는 GBTC 가격이 좀 더 오를 때까지 안 팔고 계속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대부분의 GBTC에 묶인 자산은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매도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GBTC는 굉장히 이 수수료가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다른 운용사들의 ETF에 비교해서 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데 그럼에도 이 GBTC라고 하는 티커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신탁 상품을 운용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GBTC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자금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지금 현재 ETF의 전체 자산운용 규모를 끌어올리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BTC에도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하고 또 ETF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ETF 이제 자금 유입 때문에 말씀해주신 그 신탁 상품 그 비트코인 트러스트에서 공급 스퀴즈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 공급 스퀴즈라는 게 무슨 뜻이죠? 비트코인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2,100만 개라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하드캡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ETF 증권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면 계속해서 발행될 수 있지만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이제 현재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한 1,700만 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총 1,9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나왔지만 200만 개 정도는 이제 완전히 유실되었다, 소실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장기간 동안. 그래서 1,7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유통되고 있는데 네. 그 비트코인들을 이 ETF 운용사들이 전부 가져갈 수는 없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ETF에 갑자기 이렇게 인플로우,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 운용사들이 뭐 기존에 계약된 그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죠. 이들한테 비트코인을 공급받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 자체도 굉장히 어느 순간 딱 이제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외시장이던 거래소던 비트코인을 조달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공급 스퀴즈이고요. ETF에 이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최근 한 15일 정도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GBTC의 매도세가 완화되고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이제 이끌어서 ETF의 순유입을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ETF가 처음 거래가 시작됐을 때 1월 11일이죠. 290억 달러 수준에서 시작한 전체 ETF 운용 규모가 현재 한 330억, 340억 달러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1월 25일에 반전하고 그때부터 쭉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이 ETF 운용 금액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서 조달해야만 했던 운용사들이 이 자금 공급 스퀴즈를 겪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네. 공급 스퀴즈가 오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급이 확 이제 쪼들린 상황.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유실된 200만 개 중에는 뭐 대부분 이제 지갑을 패스워드를 기억 못해서 잃어버린 것도 꽤 있겠죠.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초기에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몰랐던 분들이 투자를 단행했다가 이제 말씀하신 프라이빗 키를 까먹거나 어딘가에 써놨는데 그걸 유실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것들이라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상황도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되는데요. 최근 중국 증시가 부진하다는 점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중국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하향세에 접어들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중국의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2019년 이후로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에 이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 중국 본토에 계신 그런 일반 시민들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대체 투자 자산의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발현이 되고 있냐면 체인얼리시스라고 하는 이 온체인, 블록체인 온체인 지표를 분석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에서 최근에 발간한 기사에 따르면 이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비트코인의 P2P 거래량입니다. P2P 거래량이 지난 1년간 2023년이 2022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고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전 세계 순위가 144위에 있었는데 네. 13위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중국은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편하게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는 게 어려울 텐데 네네. P2P 거래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전통 금융 시장에서 많이 실망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P2P 거래라는 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장외 거래도 P2P 거래라고 일종의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거죠. 거래 상대방이 정해져 있고 제가 이분한테 나 몇 개의 비트코인을 얼마에 사겠다라고 주문을 내면 그분이 이제 뭐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로 보통 일어납니다. 뭐 거래소처럼 뭐 50만 원, 1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네. 한 1억 원에서 한 10억 원 정도 규모의 거래가 일어나는데 또 하나 체인얼리시스의 이제 지표를 보면 흥미로운 게 바로 그런 건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거래될 때 이제 한 1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대규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의 2배에 가까운 7% 정도가 이제 그런 대규모 거래가 차지한다고 해요. 대규모 거래가 거래를 막아놨는데도 이렇게 대규모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제 그렇게 장외 거래로 해야 이제 그쪽은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막아놨으니까 장외 거래로만 또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증시로 얘기하니까 블록딜 같은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어디서든 그 현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해서 비트코인을 바로 살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딘가에서 현금으로 이제 현금을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암암리의 장외 시장에서 찾아서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온체인 상에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온체인 이제 지표를 들여다보면 되게 흥미로운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또 그 중국 부동산 경기 상황과 이 중국 부동산 경기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주시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전 국민의 뭐 상당 부분 70%, 80% 정도가 이 부동산에 부가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중국의 이 가계의 어떤 부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게 바로 부동산이죠.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대규모 부동산 이제 개발사들이 중국에서 도산을 하고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자체가 굉장히 심한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가격의 이제 심한 침체가 결국 이 가계의 대부분의 부가 몰려 있는 이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체 투자 자산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고 이제 아까 주식 투자에서 이제 많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온 것과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부가 몰려 있었던 자산이 오랫동안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대체 투자 자산을 찾아 나선 거고 상당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재 가치가 있고 이제 재무제표라는 걸 분석해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자산들은 귀금속, 금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내재 가치가 없지만 어떤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리고 그 희소성 때문에 이제 중국 부동산이 그동안 투자했던 중국 투자자들의 굉장히 큰 관심 받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떤 이 중국에도 밀레니얼 젠지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우링 허우라고 하죠.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 젊은 세대. 그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아주 이 논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처럼.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가 중국에서
또 홍콩에서 굉장히 크게 활용하고 있다,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